자, 오늘은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을 공부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 어디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열길 물속은 물리의 세계잖아요. 물리의 세계는 열길이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르죠. 사실 우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어디에 있는지 자기 마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네요. 그러고 보니. 그런데 오늘날 그 현대 상담 심리학의 초석을 놓았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이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현대 상담 심리학의 아버지 또는 현대 상담 심리학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한두 가지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뭐 그건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우선 이분의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이제 유기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불러요. 네. 우리 유기체 이렇게 부르는데, 심리학에서는 이 유기체는 우리들의 경험이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경험은 이 유기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유기체고 모든 생명체의 경험은 다 그 유기체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이 유기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태어날 때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는 뭐 처리 없이 맛있는 과일들이 1년 내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사과를 먹어봤다 그래요. 사과를 먹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안에 사과 씨가 있잖아요. 네. 사과 씨를 이렇게 면도칼로 쫙 잘라보면 그 안에 사과가 있죠. 네. 열심히 들어줘서 맞아요. 고마워요. 없어요. 사과 씨는 그 안에는 사과가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과 씨를 땅에다 심고 물도 주고 잘 키우면 거기서 싹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점점 커서 거기서 사과가 열리는 열매. 네. 사과 나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과 씨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과 씨에는 뭐가 있나요? 사과가 되고 싶은 잠재력. 되고 싶은 건 내가 사과 씨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사과 사과가 DNA. 앞으로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잠재력. 그게 씨앗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과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그 안에 있어서 요 사과 씨를 심고 잘 키우면 거기서 하나하나 이제 성장해 가는데 그거를 잠재력이 실현돼 간다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되게 멋있다. 공부를 하고 나면 좋은 점이 말을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시합 보고 잠재력 잠재력이 키우냐. 참 뛰어난 친구야. 근데 잠재력만 뛰어나면 슬퍼요. 그게 실현이 되지 않으면 잠재력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네. 그렇다. 그래서 실현이 되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씨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 어머니들이 음식할 때 많이 쓰는 게 그 계란이 있잖아요. 네. 이 계란도 그 안에 보면 닭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깨보면 거기 하얀 자 노란 자밖에 없고 닭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삶은 달걀 먹고 백숙값 안 내잖아요. 그건 서로 다른 건데. 그렇지만 이 계란을 그 어미 닭이 잘 품고 이렇게 돌봐주면 이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네. 그 닭이 또 크면 또 알을 낳는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란 안에는
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네. 네. 갑자기 미안해지네. 왜? 오늘 아침에도 계란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잠재력 얘기를 하시니까 잠재력 아니야. 없애버렸어. 잠재력을 내가 그냥 미안하면 닭값을 내. 요즘 안 그래도 닭값이에요. 치솟고 AI. 너무 마음이 착하면 살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다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잠재력을 실현해 가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걸 멈추면 그 순간에는 죽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멋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만 삶과 죽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 굉장히 앞으로 정치가로서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고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을 연루가 돼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됐다. 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정치 생명이 정치 끝났다. 생명이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생명이 끝났다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가로서 풀 수 있는 그 잠재력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다. 이거. 오. 삶과 죽음이 되는 거죠. 요즘 맞는 예를 들어 말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무슨 네.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까워지기 통해서 위해.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이게 그 발휘되는 게 아니라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노력을 안 하면 우리들의 그 영적인 이면이 잠재력인 상태로 그냥 멈춰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삶이 죽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경험이 이 유기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유기체에서 이렇게 이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들 중에서는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도 있고 또는 방해가 되는 경험도 있고 뭐 별로 뭐 아무런 이 영향이 없는 경험도 있겠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하는 경험 중에서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은 자꾸 더 하고 싶어지고 네. 그렇죠. 자기의 이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이 경험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도 이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서는 제일 잘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똑같은 종류의 콩을 여기 옥토에도 한번 심어보고 또는 자갈밭에도 한번 심어보고요. 또는 어두컴컴한 광에서 한번 이걸 키워본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종류의 콩인데요. 그러면 얘는 옥토에서 큰 놈은 이렇게 잘 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갈밭에서 크는 놈은 이제 이 물기가 이제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자라겠죠. 요 광에서 자라는 놈, 콩을 어두컴컴한 광에서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안 자라지 않나? 안 자라지 않나? 햇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광에서 물만 주고 콩 키우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지금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 드실 콩나물이 그렇게 크는 거 아니에요? 콩나물. 오, 진짜? 진짜지? 몰랐어요. 콩나물 어떻게 크는지 모르세요? 어두운 광 같은데 아, 이게 불 하나만 깜깜한데. 켜놓고 물만 계속 주면 콩이 콩나물로 크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똑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콩도 어머.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실현된 모습은 각각 다르죠. 먹기만 했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아유. 그냥, 야, 진짜. 자, 그런데
이 광에서 지금 크는 이 콩나물은 얘는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고 있고 얘하고는 잠재력을 실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네, 하는 거죠. 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각각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서는 네.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제일 잠재력을 실현하고 실현하는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크는 애한테 가가지고 야 이렇게 크는 게 제대로 잘 크는 거니까 너도 이렇게 커라 하고 우리가 알려준다 그래서 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이렇게 크나요? 그래서 자문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와닿는다. 아, 진짜 설명 콩 끝장나. 하나에 비유해도.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자, 그러면 이 잠재력을 쭉 실현해가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종류의 이 식물이라 그래도 우리 집 거실에서 크는 거하고 밖에 마당에서 크는 거하고 같이 클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클까요? 다르게 크죠. 네. 왜냐하면 우리 거실에 있는 애는 거실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크는 게 제일 잘 크는 거고 밖에 크는 애들은 거기서는 그렇게 크는 게 제일 잘 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실에 있는 이 나무 보고 야 똑같은 종류의 이 네 친구 나무는 밖에서 저렇게 큰데 너는 왜 이렇게 작으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또 네. 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거실에서는 그렇게 크는 게 제일 잘 크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서 크는 것처럼 크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너도 쟤처럼 커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나무를 밖으로 갖다 옮겨주면 돼요. 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잠재력을 키우는데 여기까지는 사람이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동일해요. 네.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동일해요.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만은 이제부터 다른 동물하고 다른 이제 발달의 단계를 겪어가요. 이게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는 다른 점인데 그게 뭐냐면 요 우리 경험 중에서 일부분이 이제 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요 분리가 되는 요 부분이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나라고 하는 부분이 발달돼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는 자기 셀프다 뭐 이제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에요. 나. 그러니까 다른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거는 다른 동물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네. 우리가 보통 청소년 때 이 그 고민의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나가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반려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구석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반려견이 우리에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왜 개로 태어났어요? 이러면서 고민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 나 덥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줄만 알았던 우리 자녀는 어느 날 심각하게 집에 들어오더니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누구야?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다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고민 안 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양 철학, 서양의 고대 철학이 인간이 이제 그 탐구하는 이런 제일 탐구했던 시작이 이제 철학인데 이 서양 철학에서의 그 이 탐구의 궁극적 목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죠? 내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학문, 철학의 이 궁극적 목적이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인간만이
나를 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 너가 누군가를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진다는 얘기를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구태여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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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10계명 중에 그 4계명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5번째부터가 이제 인간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인데 그 5번째 계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갑자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인간하고의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공경을 안 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5번째 아. 그 계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게 10계명에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체력을 예를 잘 들면 잘 맞춰. 끊임없이 숨 쉬어라 이런 게 10계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끊임없이 숨 쉬어.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 얘기는 우리 자신을 알기가 참 어렵다. 네. 더 나아가서는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너는 진짜 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네가 누군가 하는 거를 알아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 모든 학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탐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보통 나는 누구다 하는 걸 되게 알지 않나요?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지? 되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알아나왔을까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신체 중에 나를 제일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 어디예요? 얼굴. 얼굴이죠, 얼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원서를 낼 때 증명사진 이렇게 쓰면 거기에 괄호하고 얼굴 이렇게 안 해도 다 얼굴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증명사진 진짜 이렇게 그러네. 했는데 손을 딱 이렇게 그러네. 아니 너는 왜 손을 이걸 했냐? 나는 얼굴 하라는 얘기 없었지 않냐? 이런 사람 없지 않나요? 그러게. 당연히 우리는 얼굴이 우리를 잘 증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기 누구도 자기 얼굴을 한번 직접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 거울이나 뭐 사진 외에는 누가 찍은 거 말고는 없지. 못 내가 눈을 이렇게 돌려. 눈을 못 보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일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제일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 얼굴인데 그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야, 아이러니네. 저는 제 얼굴을 제가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제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굉장히 우울한 시간이 많지 않겠어요. 뭔가 이 부족한 부분을 제 상상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울을 자주 안 봐요. 현실을 직면하기 쉽지 않아서. 자, 근데 결국 우리는 내 얼굴을 알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울을 보고 알잖아요. 네. 네. 거울을 보고 이게 나구나. 또는 사진을 보고 이게 나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요, 그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정확하게 비춰주지 않고 약간 잘못 비춰준다면 우리는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걸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거울에 네. 비친 모습을 네. 바라볼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왜곡되게 생각하고. 어떤 거울들은 퍼져 보이고요. 어떤 그렇죠. 거울은 맞아. 정말 잘생겨 보이고요. 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퍼진 거를 안 보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 게 거울은 되게 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딱 짓는 맞아. 표정을 하고 딱 하는데 음. 우리 휴대폰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바깥으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딱 켰는데 내 얼굴 탁 나와. 깜짝 놀래. 그 표정.
깜짝 놀라게 되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만 놀란 거 아니구나. 네. 다행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나 있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응?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이 얼굴은 남들이 거울 보고 알았는데. 응? 남들이 남이 얘기해 해주는 주는 거?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거?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내 모습들. 남이 얘기해 준. 남이 너는 그래. 얘기해 준 거? 너는 그래? 또 내가 관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 자기 개념 또는 셀프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요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나가느냐 하면 마치 우리 얼굴을 거울을 보고 알아나듯이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거울을 보고 알아요.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 근데 이때 거울은 어떤 거죠? 그게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거나 알려주거나 그런 것이 거울에 비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나가는 거죠. 네.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 철수하고 창수가 똑같이 80점을 맞았어요. 자, 이 철수하고 창수하고는 지금 공부를 많이 80점을 맞았대.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했어요. 예, 여기 지금 잘했다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못한 분들이죠. 항상 기본으로 90점 맞은 분들은 80점짜리를 잘 못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철수 어머니가 철수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철수가 90점을 맞기를 바래요. 근데 철수가 80점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철수에게 야, 어떻게 80점을 맞니?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90점을 맞아라. 그래도 90점은 맞아야 되지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얘가 또 80점을 맞았어요. 철수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있다가 야,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니? 응? 이 과정이 몇 번 되풀이되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넌 아무래도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응? 너 내가 보니까 너도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80점밖에 못 맞는 거 보니까 너는 머리가 참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철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나는 머리 머리가 나쁘네. 나는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나중에는 답답하시니까 넌 아무래도 너는 아빠 닮았나 봐. 뭐 이제 이렇게 나가면 나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지금 알아가고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누구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럴 때 철수는 손을 안 들어. 왜냐하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응? 자, 그런데 창수 어머니는 굉장히 삶을 겸손하게 사시는 분인가 봐요. 이분은 70점만 맞으면 굉장히 공부 그만하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창수가 80점을 맞아왔어요. 경사났다.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80점을 맞을 수 있니? 이건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칭찬해 주면서 너 진짜 공부 잘하는가 보다. 근데 다음 시험에 또 8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 진짜 넌 머리 좋은 거다. 야, 너 진짜 넌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철수는 어떤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느냐면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 창수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받은 점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점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는 맞아요. 거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알아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 이 자기는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을 또 가져요. 우리 보통 자기 실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 자기 실현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 맞아.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나가 있어요. 진정한 모습의 이 유기체로서의 나가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알려줘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가 각각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 그런데 이 모습하고가 일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져요. 네. 왜냐면 모습이 같은 모습이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이 모습이 달라지게 되면 나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우리 삶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독 인간만이 삶의 고뇌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 있어요. 동화인데 그게 뭘까요? 어린아이들이 잘 읽는 동화? 뭘까? 그게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미운 오리 미운 새끼. 우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어린아이들은 읽어보면서 많은 거를 스스로 깨달아가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바로 이러한 지금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 백조였다. 요 미운 오리 새끼를 약간 우리가 각색을 해가지고 좀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면은요. 사실 이 유기체라고 하는 요거를 보면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죠. 백조. 네. 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간에 얘가 오리 둥우리에 지금 놓여 있었잖아요. 알이. 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싹 트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다른 오리 알들이랑 같이 이제 그 에미 오리가 얘를 잘 이렇게 이제 품어가지고 키웠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 오리 새끼들 중에 유독 한 놈이 좀 이상한 놈이 자꾸 이상하게 크는 거예요. 네. 다른 애들은 다 거뭇해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크는데 한 놈이 허여멀건한 게 등치가 크게 이렇게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그 같이 부화가 된 이 형제 오리들이 야, 이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니? 하고 놀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자식 참 밉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느 날서부터 나는 미운 오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 옆에서 그리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얘하고 달라. 얘는 조그만 게 아주 탕탕한 게 되게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허여멀건한 게 등치가 큰 게 뭔가가 좀 잘못생긴 것 같은 거야. 이건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는 미운 오리구나 하는 자기관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미도 커가면서 보니까 얘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놈이 내 속에서 나왔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너는 미운 오리다. 라고 구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구박이 별거 아니에요. 다르니까. 어? 자,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자기 그 형제 오리들이 다 같이 놀 때 나도 좀 같이 놀자 그럴 때 이 형제 오리들이 이 자식 밉게 생긴 놈이 어디 와서 같이 놀자고 그러냐? 너는 저기 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점차적으로 아 미운 오리는 같이 노는 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다 놀고 쉬는 시간에 뭐 물 떠다 주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미운 오리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네. 그래야지 나도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자, 그랬는데 얘는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그냥 미운 오리로 살아갔을 텐데 맞아. 심심하면
이 옆에 있는 오리들이 와서 이렇게 부리를 쫙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긴 놈이 나왔니? 이러고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가 참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떠나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죠. 하다가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잘생긴 놈들이 무리를 지어서 저기 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미운 오리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가족들한테서도 구박받다가 지금 나왔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얗게 잘생겨가지고 저렇게 놀고 있을까 하고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느 그 한 녀석이 야 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놀래가지고 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 말이냐? 그랬더니 거기 너 말고 또 있냐? 너 일로 와봐. 얘는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그렇죠.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오래서 갔다가 좋았던 적은 없대요. 전부 다 구박받거나 어? 한 대 주받거나 다 이랬지. 자기를 보듬어 준 데가 없기 때문에 야, 또 여기 와서도 내가 또 저놈들한테 구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자기를 부른 이 그 새가 야, 너 어디 갔다가 지금 오니? 하고 의외로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놀래가지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너 나 아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알지. 너 백조 아냐? 되게 웃기다. 아는 얘기인데 다 그래도 새로운 얘기. 빠져들게 돼. 빠져들게 돼. 완전 아는 얘기를 지금 새로운 드라마 보듯 듣고 있어. 자, 그랬더니 그때 이 미운 오리가 너 백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오리야. 미운 오리예요. 나 오리인데. 난 백조가 아니야. 나는 오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미운 오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알려줄 때 알려주는 한이 있더라고요. 나는 오리야. 그랬더니 야, 너는 어디 갔다 와가지고 자꾸 오리라고 그러냐? 너 물에 비친 네 모습과 내 모습을 한번 봐라. 얘는 정말 오랫동안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안 봤어요. 왜? 다르니까. 그걸 이미 보면 자기가 미운 자괴감이 오리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안 보고 살았어요. 근데 얘가 너 한번 봐라.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 완전 예뻐. 물에 비친 자기 모습과 얘하고 모습이 같은 거예요. 하얀 게.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 같은 애? 그래, 너 백조야. 근데 너 왜 자꾸 오리라고 그러냐? 너는 백조니까 이제 우리랑 백조끼리 같이 놀자.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백조랑 같이 이제 섞여서 놀게 됐는데 그 호숫가에서 놀다가 어떤 대장 백조 한 놈이 야, 우리 너무 호숫가에서 놀았으니까 이제 좀 심심하니까 저기 섬에 가서 놀자. 그래서 그래, 섬으로 날아가자. 그리고 이제 다 날아가면서 이 미운 오리 보고도 야, 너도 같이 와. 그래서 그래 갈게. 그러고 날아가는데 다른 애들은 다 백조처럼 이렇게 멋있게 날아가는데 얘는 그동안에 그동안에 이렇게 날으려고 그랬다가 애미 오리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오리가 어떻게 이렇게 날아있지.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날고 싶은 마음을 접고 이렇게 날아가지고 지금 겨우 지금 좀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니까 힘들기만 하고 못 따라가니까 그 앞에 가던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 왜 그렇게 나냐? 너 그렇게 날지 말고 네가 진짜 조금씩 날고 싶은 대로 한번 날아봐. 응?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씩 이렇게 날다가 조금씩 이렇게 날다가 어느덧 백조의 날개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운 오리 새끼 아니야? 이렇게 감동적이었나?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16부작 해야겠는데. 진짜 박수 나올 뻔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래 이 유기체는 백조인데
얘가 생각하는 나는 뭐예요? 오리야. 아. 그리고 여기에 미운 오리예요. 우리 모두 백조예요. 우리 모두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인 거를 모르고 나는 미운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리고 너는 백조야 하고 알려줘도 아니야, 나는 오리야. 나는 그냥 오리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이 사람들에게 너는 오리가 아니고 너는 백조야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작업. 이 작업이 상담. 너무 멋있다. 박수나, 박수나. 오, 어우, 우!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박수가 그냥 나오네. 본인이 자기를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너는 백조야 하고 알려줘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본인이 백조인 거를 깨달아야 돼. 네. 본인이 깨달아요. 옆에서 알려줘도 소용없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이 재능도 많고 잠재력도 많은데 본인은 잠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참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야 하고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너 지금 날 놀리는 거지. 너 지금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 맞아. 이런 식으로 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얘기를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문을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줄 거는 네가 백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는 상담자라고 하는 이 왜곡을 안 하는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이 상담이라는 과정이에요. 와. 상담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크네요. 중요하죠. 진짜 네. 중요하다. 함부로 너무 이렇게 중요한데요. 상담을. 근데 상담자가 거울이 돼서 이렇게 비춰줄 때 그러니까 좋은 점들을 조금 더 부각해서 비춰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이제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조금 그렇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우리 주위에 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좋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거는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너는 이런 모습이야 하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거울은 평가를 안 하잖아요. 네. 네. 거울은 평가 안 하고 그냥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그 피사체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 예쁘다, 밉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본인이야. 네. 거기서부터 본인.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자는 기본이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밉다, 곱다 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네. 밉다, 곱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칭찬을 해주는 거는 칭찬을 해줄 때는 좋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또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는 야단치겠다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야. 칭찬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닭살. 하고를 비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마음 속에는 백조답게 원래 나의 유기체 모습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네. 내가 생각하는 오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두 마음이 갈등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두 마음이 있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와. 하나를 무의식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네. 어머. 이럴 때 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네. 와, 진짜 그래서 정말. 너의 진짜 모습은 이런 거야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 또 많이 알려진 그 동화책 중에 욕심장이 개가 있잖아요. 네. 욕심장이 개. 동화 읽어준 할아버지. 우리 뭐 그 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네. 우연히 그날따라 운이 좋아가지고 뼈다구 하나를 어디서 구했어요. 그래서 야, 요거는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가다가 밑을 내려다 보니까 어떤 개가 한 마리가 뼈다구를 또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이 생각이 야, 저것까지 내가 오늘 뺏어가면 2개고 이건 진짜 오늘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뺏으려고 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입에 있는 것까지도 이제 놓쳤다. 그래서 이제 하나도 못 먹었다. 뭐 이제 아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 제목이 뭐냐면 욕심장이 개잖아요. 네. 그럼 이 진짜 이 동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개는 욕심장이다. 뭐 이제 이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그럼 뭔가요? 이 동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걸 알아라. 내가 족하다. 동화책 읽으면서 너무나 그렇게 자꾸 신앙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진짜 동화책 대단하다. 읽는 재미가 없어. 성경을 너무나 신앙적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부담돼요. 먹거나 잘 챙겨라. 내가 잘 챙겨라. 남의 거 탐내지 말고. 아주 십계명이에요? 진짜 11계명 정도?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물론 그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관계돼서 한번 얘기해 보면 개는 연못에 비치는 그 모습이 자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내용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그 여기 집에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개 앞에 거울을 한번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얘는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자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바로 그 지금 욕심장이 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사는 그런 인간 보고 우리가 개 XX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알 법도 한데 진짜 몰라요? 모르죠. 예전에 그 어떤 프로에서 그 침팬지인가 원숭이 그 물이 있는 데다가 거울을 놨더니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좋아서? 아니 싸우려고 뭔가- 하고 마방 모르더라고요. 좋아서. 요즘에 이제 그 영장류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게 이제 우랑우탄이라든가 고릴라 뭐 이제 이런 정도인데 얘네들은 조금 어렴풋이 요게 뭘까, 요게 날까 하는 이런 그 의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듯한 증거가 요즘의 연구에서는 나와요. 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거는 나야 이런 생각을 안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운 특징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끊임없이 알아나간다는 거죠.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알아나가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구일까 하는 거 알아나는 방법들.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른 거.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공부를 했죠. 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이 비춰주는 모습이 나다라고 우리는 느껴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우선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것, 특히 이제 그 고릴라나 오랑우탄이나 다른 거는 사람은 공부를 해요. 나는 누구이지 하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를 해요. 그게 자연과학적으로도 하고 인문학적으로도 하고 사회과학적으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거에 궁극적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알아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또 하나 알아내는 게 뭘까요? 다른 동물하고 없는데요. 예. 생각. 예? 생각? 생각. 그렇죠. 또 하나가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해요. 예술. 다른 동물들은 예술 활동을 안 해요. 우리 여기도 우리 그 수진님이랑 여기 또 최령님이랑 다 이제 각각 장르는 다르지만 이렇게 예술가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예술이 다른 것하고 다른 거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아는 거죠. 또 하나가 이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 아무리 그 아마존 유역이나 이런 곳에서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 그 부족 나름대로의 종교가 다 있어요. 네. 인간이 살아가는데 종교가 없는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랑우탄이나 고릴라가 아무리 인간하고 제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종교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분한테 걔가 웃기겠다. 웃겨. 그죠? 그럼요. 무슨 연기? 서당계가 3년 만에 이 그 풍어를 읊을 수는 있는데 갑자기 개 한 번 교회에서 키워보세요. 얘 3년 지나도 기도 안 해. 묵상하는 게 있어. 묵상하는 게. 묵상. 자는 거 아니야? 아, 자나? 주는 건데 지금 우리 윤희 씨가 묵상한다고 아름답게 보는 거지. 그렇구나. 그거는 이 얘네들은 종교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알아나가기 위해서는 하는데, 자, 요걸 우리가 공부를, 요걸 이게 이제 학문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게 다른 그 영장류들하고는 다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여기 얘기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알아나가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또는 예술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지금 알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피카소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여성의 얼굴, 그런 여성은 전혀 없죠. 네. 하지만 그게 굉장히 그게 큰 그 예술로 인정받는 거는 거기에는 피카소가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피카소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그가 이제 예술이 되는 건데요. 요걸 우리가 한자로 쓰면 뭐가 되나요? 요게 진, 요게 선, 요게 선이군요. 요게 미. 그래서 이제 이 진선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활동들이 이게 결국 어디로 그게 귀결이 되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 것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금 알아나가려고 하는 노력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나가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알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안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알기 쉬운 거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간의 불행이 싹트기도 하고 인간의 행복이 싹트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게 결국은 그 나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알아나가는 건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유기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유기체는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만은 요 나라고 하는 요 부분 하나가 더 발달이 되면 이게 나인데, 요게 우리가 영어로 요새 많이 쓰는 게 셀프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또 요 자기를 요 실현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러면 요게 진짜 나냐, 아니면 이게 진짜 나냐? 이거 어느 게 진짜 나예요?
예. 이럴 때 필요한 게 동화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게 다시 이제 백조하고 오리로 가면 아주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백조가 진짜 나예요? 오리가 진짜 나예요? 그 동화에 의하면 백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지금. 네. 우리는 이 오리가 너는 오리야, 너는 오리야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오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오리다 하는 거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리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백조인지 모르니까 내가 오리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기 실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자기 실현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실현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우아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자기가 이 유기체를 잘 반영하는, 그래서 이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자기 실현을 하면 참 좋은데, 만약에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나가 원래 나의 모습하고 많이 유리된 나를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자기 실현하면 안 돼요. 그러네. 이 오리가 오리로서의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백조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게, 네가 알고 있는 너는 정말 너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너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걸 변해야 되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정말 너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사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다양한 아름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루 또 지났으니까 우리가 늙어서 변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매일매일 네가 알고 있는 그 너는 정말 너가 아니라는 걸 알고, 또 너의 진짜 모습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자. 근데 그게 혼자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려면 누가 하는 거울 앞에 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야지 네 진짜 모습을 알아나갈 수 있단다 하는 게 이제 기독교죠. 그리고 그 과정을 매일매일 우리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다 같이 그 과정을 손잡고 같이 하자 하는 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죠.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백조 옷을 입었나 봐요. 이건 아주 그죠? 우린 다 백조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원래 백조가 아닌 사람이 본인이 백조라고 느끼는 건 과대망상이야. 그건 문제다. 그게 있었네. 그게 있었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를 계속 그래. 아셔야 돼. 잘 봐줘야 돼. 그래. 여신이야. 그래, 그렇게 해줘, 그럼. 그게 망상이 안 빠지는 아주 굉장히 저 아주 두 개만 바뀌었는데 이게 과대망상이 되네요. 오리하고 백조하고. 이 웬일이니? 백조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오리가 본인이 백조라고 백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백조만 입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조나 오리나 다 귀한데, 네. 백조는 백조답게 사는 게 좋고, 그렇다. 오리는 오리답게 오리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한다거나 또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이냐 관계없이 너는 백조가 돼야 돼. 이제 이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받아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를 드러내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보다는 남들이 맞추어준 어떤 그 허상, 나의 그 잘못된 나라고 하는 거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힘은 드는데, 사실 삶에서 오는 그 깊은 즐거움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살아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거를 드러내고 살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그거는요, 옆에서 비춰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야, 이런 것이 옳은 거야, 자꾸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정말로 나인 것 같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알려주는 걸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살면 우리에게 처벌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려준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칭찬을 해줘요. 맞아. 근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이 이웃의 칭찬을 받아야지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옆에서 하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엄마, 예를 아빠가 들면 시키는 거. 어떤 그 어린아이가 동네에서 다른 그 나이 또래 어린애들하고 같이 전쟁 놀이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대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전쟁 놀이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틈만 나면 골목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 그날따라 아버지가 보통 때보다는 좀 일찍 낮에 이 집에로 오셨어요. 집에로 오시다가 자기 자녀가 동네에서 전쟁 놀이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애를 불러가지고 집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타일러입니다. 얘야, 너는 여자야. 여자는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애들하고 같이 전쟁 놀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사내들이, 남자애들이 하는 거야. 여자들은 집에서 엄마 옆에서 이 소꿉놀이하고 인형 가지고 놀고 이게 여자애들이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는 여자니까 앞으로는 여자답게 행동을 해라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 얘는 그때는 알았다.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해요 그걸. 왜냐하면 그게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또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또 대장 노릇을 하면서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데 또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그 모습을 또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이 얘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얘야, 너 전에 아빠가 얘기하지 않았니? 너는 여자야. 여자애들은 여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지. 너 동네에서 남학생들하고 같이 그렇게 그 전쟁 놀이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서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당신은 집에서 딸을 어떻게 키우는 거야? 응? 얘가 밖에 나가서 남자애들하고 같이 전쟁 놀이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좀 딸을 좀 잘 신경 써가지고 예쁘게 여자답게 얘를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조차도 얘가 나가가지고 이 동네에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전쟁 놀이 하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들어와봐. 너 아빠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지. 너는 여자야. 여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로 자꾸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너 자꾸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나도 이제는 너 예뻐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해가면서 얘를 여자답게 키우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럼 얘는 이제부터 속으로 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얘가 원래가 전쟁 놀이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유기체가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거야. 자기가 좋은 거 하는 거야. 나는 전쟁 놀이가 좋아. 그럼 전쟁 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너는 여자야. 여자는 전쟁 놀이 하는 거 아니야. 착한 여자들은 소꿉놀이 하는 거고 인형 가지고 노는 거야. 하는 거를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이 그 전쟁 놀이를 이걸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자답게 인형을 가지고 놀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욕을 먹어요. 이거를 하게 되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칭찬이 절대적이에요. 네.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는 뭘 골라야 되겠어요? 인형. 당연히 이거를 골라야 되겠죠. 응?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영자야 우리 또 나가서 놀자. 아기가 이름이 좀 내가 영자야. 대한민국 여성의 대표 이름 영자. 맞아. 우리 엄마 이름 영희.
영희, 영자 뭐 좋아요. 자, 그러면서 야 영자야 놀자. 그랬더니 얘는 그때부터 난 안 놀래. 그 친구들이 아니 왜 안 노냐 그랬더니 나는 이제 전쟁 놀이 하는 거 싫어졌어. 난 이제 안 놀을래. 얘는 사실은 굉장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누르고. 그걸 하게 되면 야단을 맞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나는 전쟁 놀이 하는 거 싫어. 나는 이제 재미가 없어졌으니까 너희들끼리 놀아.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와서는 전쟁 놀이 하자고 그러지 마. 이러면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이겠죠. 나는 여자야. 나는 착한 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 말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전쟁 놀이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착한 여자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왜 나? 이래서 여자들이 화병이 많은 거예요. 어머, 야, 뜻. 다 연결이 되네. 연결이 되네. 그러니까. 웬일이니? 마음 아프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다 있는데 네.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아 그랬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 것보다 착한 여자들이 하는 행동을 배우고 착한 여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못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사실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게 썩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니까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거를 정말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 어머. 그건 내가 진짜 잘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걸 하는 거니까 내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게 별로 좋지 않구나. 나는 잘 못 노는구나. 아 나는 여자로서 조금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불필요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더 다른 걸로 내가 여자답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뭐 요리 학원을 갑자기 예를 들면 가가지고 요리를 잘해야지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옷을 잘 만든다거나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내가 여성으로서도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거를 주위에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놔두고 별로 내가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닌 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에게 다 이런 모습이 없나요? 있죠. 특히 채령 씨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피아노를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아, 진짜?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경찰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남자애가 피아노냐고. 전형적인. 네, 남자가 그래서 기술? 더 운동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피아노에 대한 아련한 그게 있어요. 아, 배우고 진짜?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정말? 네. 신기하다. 아니 저는 전쟁놀이를 좋아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 저희 남편 아니 저 말고 저희 남편은 공대생이잖아요. 공대 졸업하고 아나운서 지금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상반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머니가 아나운서를 하지 말라고. 왜냐면 너는 이제 거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뜻대로 엘사에 이제 3년을 근무했는데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백조를 찾아간 그런 케이스 날개를 치고 근데 여성스럽나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맞네요 그런 경우가. 그냥 얘기를 듣는데 괜히 이상하게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돼? 분노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공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으로 심장이 막 이렇게 쿵덕쿵덕 뛰면서 나라면 인형으로 전쟁놀이를 하겠어. 막 이런 생각하고 인형 같은 생각을 했어요. 다들 역시 내가 합리적이야. 전쟁놀이 안 하고 인형놀이 하는 줄 알지. 나 사실 전쟁놀이 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오히려 그거 또 숨기는 거잖아요 그거. 인형은 나한테는 군인이야. 한국 인형하고 외국 인형. 저는 약간 반대인데 저 인형 좋아했어요. 제가 아, 진짜? 인형을 큰 거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가서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만지고 그랬는데 남자애가 무슨 인형이냐고. 어머 그래가지고. 웬일이야. 네, 그래서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몰래. 아니 그래서
테디베어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와이프한테 500일 때 연애할 때 선물하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아내 그걸로 전쟁놀이하고. 그런 스타일이야. 맞아. 그지? 와. 그렇구나. 이건 예를 들면 요즘엔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거는 요리도요. 사실 이 남자들이 이제 요리하는 맞아. 것도 괜찮고 또 유명한 요리사들 중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오. 이런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놀이 하죠. 오히려 반대로 무슨 부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냐. 이러면서 오히려 또 너 나가 놀아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거죠. 네. 여자에게 억지로 인형 가지고 놀으라는 것도 잘못돼 있는 거고 네. 남자한테 밖에 나가서 전쟁놀이 하라는 것도 잘못돼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도 선진 사회가 돼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을 비교적 이렇게 구분을 덜 하면서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걸 해라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생각으로 변해간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게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 그 어린아이들이 읽어보는 책을 보면 남자는 의사, 여자는 꼭 간호사, 뭐 이제 이런 성역할 같은 것도 은연히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는 남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고 네. 여자도 의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영역은 절대로 이거는 남자만 하는 거야. 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든가 또는 뭐 이런 영역은 여자만 하는 거니까 남자는 안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네. 그게 여자 남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 대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장래의 꿈이 뭐냐 하는 걸 한번 물어봤다가 제가 너무 슬펐던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 있는 거는 엄마가 하라는 데서 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난 앞으로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엄마가 알려주시겠죠. 아. 이거 진짜 그 학생이 그렇게 썼어요. 그럴 수 있어. 빠밤. 야. 그러니까 그게 구태여 엄마라고 하는 거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진짜 뭐를 좋아하고 이 한평생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걸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봤댔자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야, 이 녀석아 남자가 무슨 그림 그리자. 그건 취미로 해.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뭐 되게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너는 뭐 하고 싶니? 하고 물어봤을 때 맞아. 나는 뭐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꿈이 없고. 근데 얘네들은 아주 그 뻔해요. 어렸을 때 한 번도 학교나 또는 가정에서 부모나 선생님들이 너 정말 뭐 하고 싶으니?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는 거야. 네. 너는 이거 해야 된다고 아예 정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맞아. 그리고 부모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헌신적으로 그거를 하도록끔 도와주니까 맞아. 그 부모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아니까 나는 사실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미안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그걸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처지니까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소위 출세한다는 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을 들어오면 정말로 내가 뭘 하고 싶으냐 하는 거를 찾아가기보다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글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이걸 우리가 그 구태여 성서의 예를 들면 다들
넓은 길, 큰 길로 네. 가려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큰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은 경쟁이 심하잖아요. 네. 근데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좁은 길이라는 게 무슨 길이에요? 일부러 고생 사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네가 정말로 원하는 그 길을 가라. 오. 그게 제일 너한테는 맞는 길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알려준 저희 우리 성서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돼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이 하인은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배로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이런 그 하인은 그거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2배로 했던 그 친구들에게는 주인이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너한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고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1달란트를 묻었다가 다시 갖고 온 친구에게는 야단을 치잖아요. 네. 너 이거 왜 그대로 가지고 왔냐? 내가 두려워서 겁이 많아서 네. 실패할까 봐 겁이 많아서 그냥 이걸 그 두었다가 다시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그거는 참 너는 게으른 종이구나. 악한 거구나. 그것까지 네가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너는 슬피 울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왜 요 1달란트를 받은 요 사람은 뭘 나가서 하는 게 두려웠을까요? 실패하면 야단 맞을까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냥 남들이 원하는 데 맞춰서 살아오다 보니까 뭔가 이 시키는 거,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 그런데 자,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달란트를 줬을 때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꼭 다른 사람들처럼 나가서 장사를 안 해도 돼. 다른 어떤 걸 통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열심히 하면은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하고 남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게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누가 더 열심히 그리고 결국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오늘부터라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보다 네. 너 정말 네가 제일 재밌는 게 뭐니? 너 정말 네가 잘하는 게 뭐니? 하고 이거를 한 번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림을 그려라. 근데 네가 그림 그리는데 못하게 너를 막고 있는 게 뭐니? 그리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부모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걸 한번 해라. 그게 세계적인 화가가 안 돼도 괜찮아.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사실 앞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고 그 미술을 한다 그러면 해야 될 영역은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게 전업 작가가 안 돼도 되잖아요. 맞아. 얼마든지 그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면 너 혼자서는 그게 두려울 텐데 부모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그거를 열심히 해봐.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라. 그게 부모인 내가 너에게 제일 바라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진짜? 아, 나 그런 진짜 거짓말. 그동안 많이 속아봤어. 못해서. 근데 이런 부모님한테 한 번만 살아보고 한 번만 살아보고 싶어. 아니 그 주춤 되게 되는데 아니 그러잖아요. 그림을 그려라. 거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네가 최고가 되라.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도 최고가 되지 않아도 좋다. 그럼요.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이건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분 안에서 능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무리가. 우리가 두려운 거는 너는 지금 몇 달란트짜리니? 맞아.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2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는 5달란트를 가지게 노력을 해. 자꾸 이런 식으로 맞아. 경쟁을 시키니까 계속 열등감 느끼고 네. 내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 네. 맞네. 음. 다 왜 깊은 한숨을 다 지금 그 생각에 잠겨 생각에 있어. 잠겨 있어. 어떤 나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게 오랜만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일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입사 지원서 쓸 때 아니에요. 갑자기 나는 누구인지 뭐 그렇지. 천자 이명 설명하죠. 숨겨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의 장점, 단점 맞아. 뭐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깊게 생각하는 중이 아닌가. 저는 그 우리 딸이 네. 일찍 태어났어요. 조금 네. 이른둥인데 걔가 이제 몸이 약하니까 이 다음에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없을 때에는 네 몸을 네가 지켜라는 뜻에서 의사가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아. 바람이 있었어요. 있는데 얘가 또 그래 엄마 나 의사가 되겠어 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진지하게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난 수의사가 되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앞에 숫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동물 이렇게 하게 되면 너는 폐가 약하기 때문에 힘들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혼자서 그래도 수의사 책을 다 찾아보고 그런 데 이제 관심을 계속 갖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저께도 저희 딸이랑 약간 이랬는데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앞에 술을 빼라. 그래도 수 안 돼. 수의사는 좀 그리고 다른 거 하는 게 어떨까 했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너무 반성했어요. 지금 저희 친척 동생이 호주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왔는데 약대 이제 호주 약대 유명하다 그래서 호주 약대 간 거죠. 근데 4년간 피터지에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저는 이제 약국에 관한 걸 이제 알아보려고 오는 줄 알았더니 연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해봐라. 했는데 최룡 오빠에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더니 하지 마라. 거기는 힘들다. 반성합니다. 그냥 해보세요. 그래, 해보고 싶으면 해봐요. 해야지. 아, 해야지 당연히. 하고 싶다는데 해야지. 그럼요. 그냥 웃긴다. 무조건 해보라고 하세요. 아유 진짜. 아니 강의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 그러네. 진짜 다르네. 그러네요. 배움이 중요하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수진 씨 제 그 따님은 앞으로도 몇 번 바뀌잖아요. 하고 싶은 게. 근데 자꾸 이제 그게 부모는 얘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뿐으로 멈추면 돼요. 그러면 조금씩 얘도 이제 자기 거를 그 알아가면서 하는데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그 오리로 살아가면서 얻는 거는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 남들로부터 잘 산다. 왜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니까 좋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 잃는 거는 뭔가요? 잃는 거. 자기 만족. 자아실현, 진실한 자아실현. 사는데 기쁨? 재미가 없어요. 오. 재미를 잃는. 노-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는 일 없이 바쁘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다 그런 거예요. 어머. 그 마음속 밑바닥에서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이거 아니잖아. 이제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걸 눌러야 되니까 겉으로 보이는 자기의 사회적인 이러한 그 어떤 그 성과를 즐겨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과시하거나 이러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마음 속에서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우리 그 수진 씨 지난 시간에 그 따님이 몸이 약해서 숫자는 빼고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어머니로서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사실 제 조카가 원래는 수의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여자 조카인데, 네. 근데
어느 날 이건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치의과 전문 대학원을 다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치과 의사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해보면. 그러니까 이 수의학을 공부했던 것 자체가 다시 그 치의학을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이게 결국 이 건강, 생물학, 화 이걸 다 이미 띄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변해가요. 문제는 본인이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다. 그렇지. 본인이. 엄마가 아니라.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몸이 약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를 누가 나중에 제일 빨리 알을까요? 본인이 제일 빨리.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지. 어머니는 미리 그걸 내다보는 걸 그렇지. 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때 본인이 그거를 알아나가니까 와. 미리 그거를 알려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로 하면 자문이죠, 그게. 네.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 이건 자문이지. 그러네. 그거는 상담이 아니거든요. 오, 배운 거.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방법을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뭐 오늘 새롭게 공부한다기보다 다 해왔어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대화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많은 그 부모들이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답을 알려주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네. 그리고 나중에는 나하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 네. 근데 나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데 너무나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섭섭해지잖아요. 이제는 좀 바꾸셔야 돼. 내가 열심히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안 들어. 이렇게. 몸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안 돼, 그게.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과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지나쳤나요, 내가? 과하거나 덜하거나 보다는 본인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먼저 해줬다는 거예요. 네. 더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이게 머리가 굉장히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지식도 많고 머리형. 나름대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이치를 많이 깨달았다.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그 부모하고 같이 살 때 힘든 부모 타입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맞아. 다 있구나. 맞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도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뭐가 부족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럴 때 자녀들은 제일 좌절하죠. 좌절하는. 그 이제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도 이룬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보기에 부모로서 내가 좀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좋은 부모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안 느끼게 해주는 부모야. 원래 자녀들은 부모의 부족한 점을 딛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해서 유리 같은 이런 부모 밑에서는 자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부모가 잘난 부모들 밑에 자녀들이 별로 그렇게 썩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나왔을까 하는 거는 그 부모의 부족한 점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제 성서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는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있어요. 삭개오 얘기가. 근데 그 전장에 보면 거기에 아주 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이 그 대목이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을 사랑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셔가지고 정답을 알려줘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저는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네 재산을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대바람에 가서 그렇게 했죠. 아니요. 아니요. 안수가. 그랬더니 그 부자 관원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이 이미 많아졌어요. 힘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 그렇지. 이 부자 관원은 결국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 것 안 같아요. 했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삭개오가 사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주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는 4배로 갚아주면서 결국 예수님이 부자 관원한테 했던 그 내용을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요 둘의 차이가 지금 뭔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정답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뭐 친구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잘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던가요? 반발이 그냥 그렇죠. 곱하기. 왜냐하면 속으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안 와. 맞아. 많은 분들이 왜 우리 자녀들은 나하고 얘기를 안 할까요? 나는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 우리 자녀들은 나하고 얘기를 안 하지? 나는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 남편이 나하고 얘기를 안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꼭 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도 나는 틀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틀린 얘기 안 했는데 자녀가 나하고 이야기를 안 해서 섭섭하다. 지금 이제 이 얘기잖아요. 안타깝고. 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틀린 얘기 안 했으니까 나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그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불안해지느냐 하는 거를 좀 이제 또 설명을 좀 이제 이론적으로 드릴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쉽게 설명해 준 그 심리학의 이론 중에 조헤리의 창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자, 조헤리라고 하는 이제 그 이론인데요. 그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네모난 창으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조헤리의 창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쉽게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나예요. 여기가 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또 요 부분은 아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둘이 관계를 맺을 때 요 부분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개된 부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공개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동안에 몇 번 같이 자리를 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패널들도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요. 뭐 대학교 교수고 뭐하고 뭐 이제 일은 뭐 굉장히 강의를 잘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이런 부분은 공개된 부분이에요. 해놓고 나니까 반응이 좀 쑥스러운 반응이 나요. 자, 이게 이제 공개된 공개된 부분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데 너는 몰라. 그 왜 그러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숨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은폐된 부분이다, 감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면 대학교 교수다 그러니까 공부 굉장히 잘했을 거다 뭐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우반하고 못하는 애들 열반 이렇게 우열반을 나눴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열반 출신이에요. 이런 걸 모르시잖아요. 내가 오늘 컵만 먹고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너무 혹시 인간적으로 열반 보이세요. 1등 아니에요? 자진해서 내려가. 열반은 1등 한다 그래도 열반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오늘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야. 공개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나만 알고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오늘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개된 부분이 되는데 이게 은폐된 부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나는 몰라. 근데 너는 알아.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렇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데 상대방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 예를 들면 부부라든가 또는 자녀하고 관계라든가 친구하고 관계라든가 이럴 때는 그 사람은 본인이 그렇다는 걸 모르는데 주위 사람들은 알아. 내 친구 중에 굉장히 인색한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는 벌써 한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데 한 번도 같이 밥 먹은 다음에 먼저 돈 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쟤는 참 인색한 애다.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자기가 인색하다는 걸 몰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30년 동안을. 이야, 그럴 수가 그럴 수 있구나. 있어. 그럼요. 내가 그렇다는 거 모르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자기가 어떻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 부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나는 몰라. 이걸 이게 이 블라인드 스팟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나는 몰라. 이게 본인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도 잘 몰라. 맞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되게 이제 이런 얘기를 언제 많이 하냐면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잘 알아. 너는 네가 그렇다는 거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그렇다는 거 알아.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이제 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은 나도 내가 그렇다는 걸 모르고 너도 내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무지한 부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 이제 몰라. 맹목적인 부분, 무지한 부분, 공개되고 은폐돼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 마음이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왜 우리가 은폐를 하죠? 왜 은폐를 하죠? 왜 남에게 안 알리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굳이 부끄럽거나 창피하고 뭐 굳이 알리고 싶지 않고. 그렇죠. 비난이 굳이 될 알리고 것 싶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열반, 뭐 열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아한데 돌반 이렇게 얘기해도 훨씬 느낌이 확 오는데요. 제가 돌반 출신이라는 거는 남들한테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았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아. 내가 가는 데마다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은폐된 이 부분은 너가 알아서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야. 네. 그러네. 우리가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나도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은폐된 부분은 너에게 지금 내가 감추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운데 한번 이렇게 쭉 나눠보면, 이 부분은
내가 그렇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다만 요거는 감추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거죠.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요 부분. 내가 나를 요 부분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모르는 부분이야. 네. 그래서 요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의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의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다는 걸 나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누구에게 감추는 부분인가요? 요 부분은. 상대방. 그렇죠. 너에게. 상대방. 그렇죠? 요 부분은 지금 누구에게 감추는 부분이냐면 너에게 감추는 부분이에요. 너에게 내가 감추고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요 부분, 요 무의식 요 부분은 누구에게까지 감추는 부분인가요? 나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감추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너에게만 감추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나에게까지도 내가 그렇다는 거를 감추고 있는 부분이야. 왜? 모르니까. 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왜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 실행 부분. 창피하니까. 실행 부분. 그러니까 은폐된 부분은 너에게 감추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이야기했다가 나한테 불리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부끄럽거나 이러니까 감추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감추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 인정하기 싫은 건데. 똑같아요. 오. 내가 그렇다는 거를 내 스스로에게 내가 창피해. 그러네. 그리고 부끄러워.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죄책감이 들어. 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거를 나에게까지도 숨겨. 우와. 놀라운 그러니까 존재다. 정말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알긴 아는데 무의식 중에 그걸 감추는 거라는 감추고 말씀이시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는 걸 몰라. 아. 의식을 못하는 거지. 근데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현재는 모르죠. 예, 현재는 예, 모르지만. 근데 알 수 있죠, 당연히. 이제 떠오를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는 그 무의식을 의식화해 줘야 돼. 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게 바로 무의식이구나. 무의식의 의식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또 영원한 친구 미운 오리로 들어가 봐요. 우리 오리. 오리는 본인이 백조라는 걸 모르죠. 네. 이게 무의식이야. 아. 내가 백조라는 걸 왜 모르느냐 하면 내가 오리들하고 같이 살을 때 내가 백조라는 걸 깨닫게 되면 처벌이 오는 거야. 네. 너는 왜 오리가 이러니? 하고 계속해서 처벌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스스로에도 내가 백조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걸 무의식으로 내리 눌러버리고 나는 백조라는 걸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가. 그러네. 그리고 나는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백조라는 걸 아는데 일부러 감추는 게 아니고 내가 백조라는 사실 자체를 몰라. 아 그러네. 어휴.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백조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나는 백조인데 백조가 오리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 즐겁지 않아 지금. 언제 제일 행복하고 사는 게 즐겁고 보람 있고 하느냐 하면 내가 백조라는 거를 의식을 해야 돼.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어요, 이제? 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까 하는 거는 이 공개된 부분이 이게 넓어야 돼요. 이게 넓어져야 돼. 왜 그럴까요?
감추는데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감추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감추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100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감추는데 50이 들어가. 그러면 내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50밖에 안 돼. 네. 보통 우리가 요거는 지금까지 내가 감추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술을 한 잔 먹었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술이 좀 깨거나 다시 한번 아침에 생각을 해보면 야 그거 내가 괜히 얘기했다. 네. 참 창피하다. 후회가 되잖아요. 후회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도 있어요. 속이 시원하죠. 그래. 뭐 다 얘기한 건데 뭐 어때? 속이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 속이 시원해지는 요 기분이 뭐냐면 감추느라고 묶여 있던 에너지가 풀려서 자유로워진 거야. 근데 교수님 제가 해보니까요 또 잘 안 감춰져요 생각보다. 감추려고 나는 은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나는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부분. 우리 아주 은폐인 줄 굉장히 아는데. 중요한 이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 내가 지금 무의식으로 이제 감추고 있어서 나도 그렇다는 걸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데 영향을 안 줄까요? 주죠. 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내가 모르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이게 영향을 줘요. 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이 남자가 결혼한 지 한 2, 3년이 된 다음에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이분이 왜 상담 받으러 왔냐면 이분은 부인을 보면 자꾸 욕이 나와요. 그래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도 이게 잘못된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인을 보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욱하고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나중에 이제 이 남편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뭔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상담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이혼하자.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은 부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요. 근데 자기도 억누를 수 없이 욱 하고 이렇게 부인한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담을 받았어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인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유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착하다고 그러고 직장에 있는 여자 동료들한테도 굉장히 잘해줘. 그래가지고 여자 동료들이 이 사람 보고 이 부인이 굉장히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집에만 가면 부인한테 욕이 나와. 이주인격자. 이중인격 나왔어요. 이주인격자요. 왜 누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싹 지나간 사람이 나왔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네. 나도 원인이 몰라. 근데 이제 쭉 자기의 옛날 이제 그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놓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면 어렸을 때 이 남자는 어머니한테 참 시도 때도 없이 맞고 자랐어요.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자꾸 나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이러면 엄마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머니한테 매 맞는 게 어머니가 안 계신 것보다는 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도망가지 마. 난 엄마를 굉장히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머니를 내가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알면 내 양심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 엄마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는 이런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이 오니까 이거를 마음속에다가 잘 집어넣고 이걸 딱 의식에 안 떠오르게 막아놨어.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머니를 실질적으로는 미워하고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어머니한테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해. 그래야지 어머니가 안 도망가고 나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부인하고는 욕이 나오느냐? 사실 마음의 깊은 데서는 이 부인이 누구예요 지금? 어머니야. 어머니. 그런데 이 부인은 내가 욕을 해도 되는 부인, 여자야. 안 도망가. 만만해, 엄마보다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불만과 이 미움이 이 부인에게로 향하는 거야.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알아 몰라. 우리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겉으로 너무 착한 사람이 진짜 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유. 그렇지. 그 반응은 뭐지? 누구 생각하시는 거야? 아니 본인 생각하고 본인? 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본인 갸우뚱.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드러내면 그래 그렇게 되죠. 그 드러내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야 하고 인정을 하면 내가 고3 때 돌반이었다 하는 사실을 비교적 그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래 봤댔자 내가 이 지금 패널들이 다음 시간에도 날 만나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감추고 있는 거를 이거를 공개하게 만들려면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뭘 줘야 돼요? 믿음. 신뢰를 줘야 돼. 믿음이 있어야지 돼.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들도 또는 부모 자녀 관계도 제일 좋은 게 어떤 이야기를 내 감정을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도 우리 부모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돼. 근데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당신 무슨 얘기든지 다 해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 얘기해봐. 나 다 이해해. 뭐 이래가지고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힘든 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느껴줘야 돼. 그래서 상대방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감추어 있는 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한테 대한 믿음의 정도하고 비례해. 나를 많이 믿으면 많이 드러낼 거고 나를 조금밖에 못 믿으면 조금밖에 안 드러낼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가끔가다 이런 얘기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당신 왜 날 못 믿어? 나를 믿고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아직 상대방에게 내가 믿음을 못 준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많은 거를 이야기 안 한다라고 비난하지 말고 과연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그거를 지금까지 받아줬나? 그리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내가 줬나? 하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렸을 때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속인 대상이 누구냐면 어머니야. 어머니. 그걸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로는 우리가 어머니 걱정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머니가 나를 미워할까 봐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내 편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쌓이면 계속해서 자기에게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던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감추는 데 사용됐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는 풀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즐겁고 자유스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맞아. 에너지가.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여기만 이게 공개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쪽도 공개가 돼야 돼요. 이쪽도. 이쪽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나까지 속이는 데는 에너지가 더 들어가. 너한테 속이는 것보다. 완벽 범죄. 완전 범죄. 완전 범죄. 그런데 완전. 여기도 아까 그 부인한테 욕을 한다는 그 남자처럼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요. 지금 본인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어머니를 미워하는 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이 감정이 현재 지금 살아가는데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부인하고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공개를 해야 돼. 그런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공개를 못 하느냐 하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거를 지금 감추고 살아야 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아직까지도 그렇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누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나의 마음의 아픈 데를 자꾸 찔러줘. 나도 지금 그걸 감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 나도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에 내리 눌러놨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회피를 하고 이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본인도 아직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알려주는 것보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너를 다 이해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줄 때 사람들은 이거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왜? 누가 제일 먼저 이거를 공개하고 싶은가요? 나야. 왜? 공개를 하고 그 지금까지 감추고 있는데 사용됐던 에너지를 조금 더 자유스럽게 쓰고 싶어. 맞아. 나도 바람처럼 새처럼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정말 훌훌 털고 나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에요. 여행이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일상의 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눈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일로부터 좀 벗어나서 원래 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가능하면 남이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정말 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아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혼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혼자가 안 돼.
왜냐하면 두렵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아주 힘을 내가지고 요거는 야단 맞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단을 안 쳐. 너 그런 마음이었니? 그랬구나. 너 그때 엄마한테 참 화가 났겠다 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그때 미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랑해. 나 사실은 정말 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까 봐 두려워서 내가 못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우리 부인에게 하고 있는 거군요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속에 있던 걸, 무의식을. 그리고 이 남자가 집에 돌아가서 부인에게 자기가 그동안 부인에게도 얘기 못했던 거,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매 맞고 그래서 어머니 미워했다는 거 얘기 못했던 거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속에 있던 감정이 올라와서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부인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너무나 측은한 거야. 그렇지. 지금까지는 왜 나한테 욕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화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얼마나 그거를 말로 못하고 참고 있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살아가려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너무나 남편이 측은하니까 부인이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냐 그러면서 같이 울었어요.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부인에게 욕을 하는 증상이 없어졌어요. 와. 왜냐면 내가 왜 그런지를 알잖아. 이제는 대상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무의식이야. 그래서 이 자기의 원래 자기의 모습을 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나 서둘러 가지고 내가 알려주게 되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맞아. 왜냐면 나는 아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를 자꾸 지적을 해. 맞아.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 이 남자에게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당신은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하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그렇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럴까요? 아니라고 그러죠. 오, 아니라고. 손살했죠. 그리고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러면 이 사람은 다음 시간에 상담받으러 안 와. 어머. 우리 자식들이 또는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는 우리가 틀린 얘기를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니네. 옳은 얘기를 해서 그래. 그렇네.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해주는데도 제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나하고 이야기를 안 한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열길 물속 같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봤는데 어때? 마음을 알아가는 재미가 좋으신가요? 네. 완전 재밌어요. 재밌어요.